쌈쌈쌈 100회 특집 이벤트. 네, 쌤쌤쌤 방송이 100회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 이거 뭔데? 무슨 이벤트인데? 네, 바로 쌤쌤쌤 100회 특집 이벤트로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 뭐 그러면 콘테스트라 하면 뭐 상품 같은 것도 주는 거야? 그냥 뭐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대충 쏘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커피 쿠폰 정도가 아니고요. 이번 100회 기념 이벤트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에 선발되신 선생님들께는요, 반 아이들 전체와 함께 파티를 즐기실 수 있는 치킨 반 전체, 오, 피자 반 전체, 와우. 아이스크림 반 전체 와우. 이렇게 쏩니다. 오. 아니, 이상한 쌤 뭐 돈 좀 많이 모아놨나 봅니다. 아유, 그건 아니고요. 이번 이벤트는 특별히 우리 방송이 매주 업로드되고 있는 초등 아이스크림과 콜라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초등 아이스크림에서는 콘테스트에 선발되신 쌤들께 반 전체 간식을 쏴주는 그런 아름다운 콜라보인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거야? 네, 검색창에 초등 아이스크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예? 거기 메인 화면에 저희 쌤쌤쌤 방송을 클릭하실 수 있도록 배너가 띄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이 방송이 진행될 거고요. 이 방송 아래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했던 가장 이상한 수업 사례를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은 초등 이거 아이스크림 계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이스크림 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콘테스트 모집은 하나의 채널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우리 아이스크림 요 사이트에 댓글로 받게 되었습니다. 중등 선생님들께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에이, 뭐 그래도 뭐 치킨 쏘고 피자 쏘고 아이스크림 쏜다 하니까 우리 중등 선생님들도 뭐 초등 아이스크림 사이트가 좀 생소하겠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떤 수업이 콘테스트에 당선이 되나요? 심사 기준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는요, 좋은 수업은 사전입니다. 좋은 수업은 자, 우리 좋은 쌤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는 이상한 수업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상해서 나쁜 쌤 수업이 돼서는 또 어렵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수업, 우리 나일론 교사들의 이상한 수업을 찾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12일 월요일까지 한 달간 이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 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아까 전에 뭐 광고 하나 나오던데 그 뭐야 이거? 아이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0회 아니겠습니까? 100회. 그렇죠. 100회. 세상에 조금 있으면 야, 100회예요. 우리가 100회를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100회까지 오느라 똥줄이 탔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확히 100회가 되는 시점은 약 11월 19일 방송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 이벤트를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예. 사실 뭐 이 이벤트가 좀 아쉬운 게 왜 하필 이상한 수업 콘테스트냐. 야, 이거 나쁜 쌤도 있고 좋은 쌤도 있는데 왜 하필 이상한 쌤이야. 지 이름 들고 이건 아니잖아 이거. 이게 왜냐면요. 사실 좋은 수업 콘테스트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좋은 수업이 요즘은 너무 넘쳐나.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다들 지들이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책 찾아보면요. 다 내가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수업 콘테스트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나쁘지만, 그게 다 배울 게 있는 기야. 아.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또 이상한 수업하면 약간 우리가 하다가 실패한 수업? 뭐, 요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요. 네.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런 수업 진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는 수업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중등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계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계정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중등생 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초등 당선되면 안 됩니다. 중등 당선 화이팅! 뭐야? 그럼 이렇게 뭐, 나쁜 쌤이 아쉬워하니까, 우리, 네. 그 200회 때는 사실 뭐, 중등쌤 대상으로 제가 좋은 수업 콘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는 막, 피자 막 곱빼기로 쏘고 막, 이렇게. 과연 200회가 올지는, 저희가, 그거 참. 됐거든요. 자, 하여튼간에 이번에 그러면 피자 한 팀, 아이스크림 한 팀, 그 다음에 뭐 한 팀 뭐였죠? 치킨 한 팀. 네, 그렇죠. 이 세 팀을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이고. 뭐 1, 2, 3등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세 팀 뽑는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너무 또 광고에 흥분해가지고 우리 네. 소개도 안 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바로 시작했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 소개도 좀 하고 우리 네네. 본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우리 조은쌤. 예. 저는 지금 오늘 잠깐 나쁜 쌤이 사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내가 이제 이상한 쌤 그 수업 콘테스트 이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사이라도 내가 좀 뺏어 오려고. 욕심 있네요. 욕심 있네요. 예. 예, 저는 좋은 수업, 좋은 생각, 좋은 가르침, 좋은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좋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거의 100회째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우리 나쁜 쌤은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서 고급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열심히 지금 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이상한 수업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광고 소개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사실 오늘 이 광고만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댓글이 좀 많이 달린 것 같아. 그래요. 아니, 특히나 조금, 우리가 꼭 답을 해야 될 그런 댓글들이 몇 개가 좀 달린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은쌤,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먼저 저는 작은 소나무님, 아이디 가지신 분이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자기가, 애청자라고 얘기 밝히셨고, 지난 그 학습부진 방송, 김중훈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던 방송에 8월쯤에 방송했었는데, 우리 1학기 교사 배움 그렇죠. 토크. 그렇죠. 그때 학교가 잘 모르는 학습부진이라는 제목으로 저서가 나온다고 그때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밝혔죠. 그렇죠. 겁나 다람쥐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매일같이 네이버에 도서 검색을 해보신 분입니다.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이분이 계속 검색할 동안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그거 김중훈 쌤이 잘못한 게지. 그래서 김중훈 쌤한테 제가 닥달을 했죠. 왜 책을 안 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수학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해서 수학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출간된 예정이고, 출간되면 안내 메일도 보내고 공지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 작은 소나무님께는요, 책이 나오면, 우리 김중훈 선생님 섭외했던 우리 조은쌤이, 책을 한번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작은 소나무 아이디 쓰시는 선생님,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페메로다가 이렇게 본인, 연락처? 연락처랑 주소 남겨주시면, 우리 조은쌤이, 김중훈 선생님 사인 받아서, 사인 도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거 사전에 얘기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네.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조쌤이 안 까먹어야 될 텐데. 예. 아니, 제가 꼭 상기시켜드릴게요. 보내주시면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페메로 꼭 남겨주십시오. 작은 아, 선생님. 그런데 또 이런 댓글이 달렸어. 네네. 허병국 이게 본명이신지 아니 아이디신지 조금 헷갈리는데 뭐 제가 뭐 허병국 씨라고 지금 허병국 선생님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예. 허병국 선생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회복적 접근으로 회복될 가해 학생은 학폭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 같네요. 아하. 자한당 지지자를 잘 설득해서 민주당 지지자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든 말씀이라 말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솔직히. 진짜 이건 힘들지. 네.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댓글을 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쵸. 우리 그래서 제 생각은요, 우리가 지금 29일 날, 회복적 생활교육 세 번째 방송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우리 박수경 선생님한테 직접 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 방송 때. 방송 때.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분, 예. 박수경 선생님한테 이 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나도 사실은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 공감가요? 예, 직접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접 물어보기 전에 이미 우리 8홉 인생님이 답글 달아주셨어. 우리 거기다가 진짜 네. 애청자시죠. 우리 허병국 선생님 그 아이디 쓰시는 분 그러다가 우리 8홉 인생 아이디 쓰시는 분이 답글 달아주셨어요. 학폭 가해자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으셨나 봅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런데 저 자신도 화가 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일 때 폭력적인 마음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기에 아직 다른 사회 구성원과 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시다.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글도 하나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파르빈생님께서는 또. 네, 요거는 지금 보니까 제 그 성찰일기, 성찰일기 들으시고 요렇게 답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8호 인생님께도 우리 좋은 쌤이 요건 장담 못하겠네요. 요건 장담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저희가 반드시 보답하는 방법을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8호 인생님께서는 우리 그 팟빵 댓글 지분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상당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자, 그러면 댓글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우리 오늘 짤이 뭐 이상한 쌤 맞죠? 예. 저 이상한 쌤이 짤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찰일기 때 제가 그 짤 했었는데 짤도 제 목소리, 성찰일기도 제 목소리 이러니까 듣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약간 바꿨습니다. 오늘 이따가 본방은 우리 정책방송이죠. 우리 김영수 선생님 모시고 정책방송인데 요때 제가 앞에 짤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짤은요, 다시 제가 영화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카페 소개를 2달 연속 했더니, 별로 이게, 우리 교사들이 무슨 카페 이게 투어만 하냐. 카페지기. 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원래 제 본업인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 그럼 뭐예요? 오늘 영화는요, 제가 알다시피 늘상 거의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는 예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예요. 판도라. 좀 됐다. 보셨습니까? 이거 부산, 울산 요쪽 배경인데. 우리 동네잖아, 우리 동네. 그렇죠. 저도 이 영화는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나는 이 영화를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봤어. 아예 안 봤어. 왜냐하면 우리 바로 옆 동네 얘기거든. 그래서 저걸 보는 순간 내가 로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봤어. 그럴 수 있겠다. 실제 원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부산 요쪽 실제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이
폭발했다는. 폭발하는. 예. 그래서 멜다운 되는 그거를 가상으로 한 재난 영화입니다. 그 재난 영화인데요.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원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 영화가 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 속에서 원전 이제 더 짓는 문제, 그 수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영화예요.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은 뭐냐면 영화 스토리상의 등장인물의 어떤 플롯이에요. 여기는 김남길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 소장이죠. 우리 정진영 씨, 배우 정진영 씨 현장 소장으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초반의 장면이 김남길 씨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온 다음에 영화의 첫 현실 장면이 뭐냐면 김남길 씨가 원전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원전에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불에서 딩굴고 막 김영애 씨가 어머니 등장하는데 김영애 씨한테 막 투정 부리고 이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완전 그게 꿈의 직장인데.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출근하기 싫어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들 굉장히 즐겁게 우리가 원전 때문에 먹고 산다 라고 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VIP에게 직보를 해요.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랬더니 쫓겨납니다. 원전에서 다른 데로 이직당해요. 쫓겨나고 또 월터당토 아는 사람이 관리하시는 윗대가리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가장 원전을 가기 싫어했던 김남길 씨. 이 양반은 실제로 그 지역에 자기 어머니가 살고, 그 다음에 처형이 살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막 배탈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거기를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 등장인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난 다음에, 김남길 씨와 정진영 씨가 그 원전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됩니다. 영화의 구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가장 거기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다시 원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다시 원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자기 목숨을 거기서 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원전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쫓겨난 사람,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도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또 원전에 남고 다시 원전에 돌아가서 피폭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좀 시나리오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생각난 건 뭐냐면요. 세월호가 생각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수학여행 날 막 학교 가고 싶어서 막 들떠서 갑니까? 가기 싫어 죽지. 가기 싫죠. 가기 싫죠. 지금 이 징검다리 연휴 다 끝났는데 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요? 네,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구명조끼 아이들한테 넘겨주고 거의 끝까지 남았던 우리 그 선생님들 기간제 선생님들 막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그게 생각나고, 또, 우리 수많은 나일론 교사들, 우리 방송 청취자 나일론 교사들,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학교, 가기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학교에 남고, 결국 끝까지 아이들 곁에 남을 사람들은 또, 누굴까? 그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 교사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수업의 팁, 아이들과 함께 이런 거라기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나고 세월호가 생각나서 이 영화 다시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 영화 판도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 저는 이거 볼 때 그냥 그래 원전이 위험하지 그리고 가슴 아프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보통. 네. 또 이상한 쌤의 그런 색다른 관점 예.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쏙 와닿고 마지막까지 애들하고 함께 할 사람은 이상한 쌤, 나쁜 쌤도 아니고 좋은 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별 실험 소리도 안 한다. 원래 내같이 가기 싫은 사람이 끝까지 다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제일 학교에 오래 남아 있잖아. 맞아요.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랬나? 김남길이 처음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나? 마지막까지 나왔나? 이런 거 좀 다시 보시면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영화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교육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그 교육 정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남자와 본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지난번 두 편의 긴급 편성 2022 대입제도 개편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 이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정책 방송을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쉬었죠. 지난번 긴급 편성 방송은 굉장히 저희가 청취율도 높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육 정책 방송의 터줏대감이죠. 본인은 쌤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터줏대감 우리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김영식입니다. 또 뭔 말이야? 그거 뭡니까?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저기 선샤인? 네네네. 예. 삭제해주세요. 지금 야, 이거 어찌 살려야 되노?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걸 살리는 것이 우리 청취율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방송의 체질인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입니다. 예. 아니, 우리 영식쌤 나오셨지만, 솔직히 나는, 우리 대안이 없어서 계속 모시는 거잖아. 그렇죠. 출연료 없고, 섭외하기 편하고.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솔직히 섭외하는 건데, 거기다가 많은 의미는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쌤 내부에서 하는 말이지 이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게 출연료 없고 섭외하기 제일 편하고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잖아. 싼 맛에 쓰는 거잖아. 싼 맛. 자. 우리 또 싼맛 좋아해요. 네.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렇고요. 싼 맛이라보다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신 거죠, 사실은. 가성비 좋다. 가성비 그렇지. 좋네. 오케이. 자, 저희가 몇 주 전 긴급 편성 방송 이후에 댓글에서 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지키기 싫어서 이런다라는 말씀이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 김영식 대표가 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네. 맞지. 우리가 그래도 이번 정부 공약 안 지킨다고. 맨날 주말마다 촛불문화제 하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 공약이 뭐길래 이렇게 안 지킨다, 목소리 높이시는 건지, 한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좀, 깊은 이야기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럼요. 문재인 네 남자는 다 좋아해요. 우리 이민이 다 좋아합니다. 평양 가서 연설하는 거 보고 울었고요. 나 진짜, 그거 진짜 울컥하더라, 진짜. 네,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이렇게 손 든 것도 보고 울컥했고요.
아, 진짜 이런 대통령 또 언제 또 만나나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요, 우리 인이는요, 김정은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북한 인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드러난 이렇게 현실을 보면 그 8.17 대입 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을 다 사실은 이제 무너뜨리는 결과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던 이제 공약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실시하겠다라는 거 있었고, 또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거 대통령이 했던 그 워딩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그다음에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하겠다. 문화예술 체육 교육이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초중고 필수 과목은 최소화시키고 선택 과목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하고 아동인권법을 제정해서 적정한 학습 시간과 휴식을 보장하겠다. 이게 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했던 공약들이란 말이죠. 그 성과급 폐지도 있어요. 성과급 폐지. 물론 성과급 폐지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제가 네. 이제 그 8.17 그 대입 개편안과 연관된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그 실현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아이고야. 자, 지금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도대체 지금 대통령 공약이 지금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8.17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는데, 이번 개편안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그때 좀 나눠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방송의 어떤 핵심만 제가 네네. 잠시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쭉 쉽게. 네네. 우리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좀 붕괴했던 부분, 바로 이제 대입 전형에서 정시가 30% 이상 확대된다는 거. 예.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시만 잘하면, 즉 이때까지 했던 암기 수업, 그리고 진짜 문제 푸는 능력, 이것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었다는 그런 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또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수시에 대한 비판. 수시 어렵잖아요. 이거 그쵸. 깜깜이에다가 뭐 이거 준비하려면 진짜 장난 아니고 애들은 뭐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동아리 활동해야 되지, 면접 준비해야 되지. 야, 이런 깜깜이에다가 이렇게 힘든 이 수시 이거 좀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우리 지금 잠시 했고요. 결국은 이런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1점 때문에 경쟁이 더욱더 부추겨지는 그런 고등학교의 또 현실을 또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각오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난 우리의 두 편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 네.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좀 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 8.17 대입제도 개편안이, 그렇다면은, 이게 왜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교육공약을 파기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또 왜, 우리 교육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내신 성취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교육 공약들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교육 공약들이 왜 이게 파기가 되는 거냐? 도대체 우리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맨날 우리 김영식 대표 떠들고 다니냐? 좀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은 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한 쌤이 얘기했듯이 이런 교육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이 팀이 주장했던 그 절대평가, 그게 유의미한 차이 없이 2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제2 외국어를 절대평가로 반영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절대평가 하겠다. 그 공약 내세운 걸 잘 지킨 거 아닌가.
파기가 아니라 지켰다.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뭔 소리 했어, 진짜. 장난하나, 지금.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캐릭터라고? 그거는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제2외국어하고 한문 이거 애들이 시험 많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더라도 이제 사탐 과목에 한 과목 대신 요거 쓸 수 있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제2외국어 한문 요거 이제 보는 애 없고요. 이제 요거 절대평가되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아랍어를 선택한 애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아랍어? 예, 왜냐면 못 알아봐. 그 찍기만 해도 등급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대박. 예.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진 거죠.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인 거죠. 실제 그 절대평가 효과를 보려면 지금 현재 지금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돼 있고 국어와 수학 지금 그다음에 탐구 과목 요게 이제 상대평가인데 국어, 수학, 탐구 과목 요 셋 중에 가장 학생들에게 경쟁의 고통이나 또 어떤 파행적인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수학을 절대평가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반발이 좀 많겠죠. 그래서 수학도 안 해버렸죠. 국어도 안 됐죠. 또 특히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 선택 과목을 이제 고를 때, 그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가를 친구가 고등학교 때 경제학을 듣고 대학에 가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선택 안 한단 말이죠. 등급 잘 나오는 과목. 그러니까 상대평가 체제에서 그 일단 수강 그 학생 수가 많고 그러니까 그 사회문화라던가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등급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왜곡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 핵심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되게 필요했던 건데 국어, 수학, 탐구 과목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딸랑 제2외국어 한문 요거 절대평가한 거 요거는 진짜 신용만 한 거다. 그러니까 의제 2팀이 절대평가를 주장했고 그게 이제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약간 반영하는 신용 정도로 한 게 지금 제2외국어 한문이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없겠다. 예. 아니, 존쌤은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 나쁜 사람은 너무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아. 대통령을 사랑하니까. 예. 네. 그렇구나.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할 말은 또 해줘야지. 네, 아니, 한 말씀 하시죠. 예. 방금 난 절대평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내가 알기로도 절대평가는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절대평가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이게 공약대로 솔직히 안 한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 절대평가가 과연 공정하냐. 90점이 기준이면 89점인 학생도 도대체 좋잖냐. 1점이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상대평가로 주어지는 게 아닌가. 말만 절대평가지. 이게 실제로 이제 절대평가에 진짜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건가.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를 절대평가로 꼭 바꿔야 합니까, 이거? 그쵸.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질문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평가에서 가장 심한 게 최상위 등급 학생들의 그 치열한 경쟁. 너무 과도한 경쟁. 그래서, 문제 하나 때문에 등급이 막 바뀌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상대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절대평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렇게 절대평가 좀 비판하는 분들이 90점과 89점의 그 1점 차이, 그것도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건데. 그렇지.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지.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90점이냐. 아니면 4% 학생들만 도달할 수 있는 1등급이냐.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업의 목표라던가 평가의 방법이라던가 평가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등급 나누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잘 도달했는가를 측정하는 평가인 거죠. 그렇죠. 예,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그 선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급을 나눠야 하니까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나누지만 그 기준이 옆 사람과의 비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점 매길 때 보면 우리가 A 학점, B 학점 할 때 90점 이상은 A 학점, 그다음에 80점, 90점 이렇게 B 학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9하고 90점 사이에서 A, B가 갈라져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건 A고 이건 B다라는 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1점 차 때문에 학점이 달라져도 뭐라 안 한단 말이죠. 뭐라 했는데. 왜 뭐라 해요? 아니, 올리 달라고. 내 89점이니까 A 뿔 달라고. 뭐라 하지. 저희 심지어 저희 교대는요 상대평가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도 요즘에 이제 상대평 많이 바뀐다고도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최상위권의 경쟁을 어떻게 완화해 줄 거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미 있다. 그쵸. 예,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예. 좀 쉽게 얘기하면 네네.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90점이면 애들이 야 우리 다 같이 90점 가는 거야. 야 우리 그렇죠. 열심히 해서 우리 다 같이 90점 가자. 한번 해보자.라고 할 그게 되는데 상대평가에 의한 그 90점이면은 정말 그 위에는 4% 애들밖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가 나보다 못해야 내가 90점이 돼. 이거는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90점 이상을 맞았으면 내가 이제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더 잘 맞기 위한 공부보다는 좀 다른 힘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상위권 애들은 그렇죠, 그거에 상위권 더 애들은. 힘 빼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대평가제 하에서는 내가 어쨌든 남들보다 한 문제를 무조건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문제만 잘 풀 궁리만 하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그거 할 시간에 다른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대평가를 주장할 때 사실은 80점 아래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건 그 최상위 등급을 어떻게 완화해 줄 거냐.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상대평가여도 좋다. 다만 상대평가에서 1등급의 비율을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 늘려라. 그러면 좀 학생들이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또 학력 저하가 또 우려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그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 학력을 쫙 올려줘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그거 하는 능력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다 보면 그 능력 전체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듭니다. 에이, 저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수능의 본질과는 안 맞죠. 수능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얘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된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보통 이제 내신에서는 절대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옛날에는 이제 100의 힘을 다 써야지 이제 내가 성적을 가졌는데 이제 50만 써도 그 성적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50을 진짜 노는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상위권 애들 얘기죠. 상위권 안 되지. 최상위권 애들은 애들 진짜 얘기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상한 논리네, 진짜. 근데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난이도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이제 1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한 5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모두 다 A를 준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줄넘기를 했을 때 최소한 몇 개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어찌 만들어? 그게 사실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그 성취 기준이 갖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을 학습했을 때 가장 잘 학습한 학생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성취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그런 성취 기준을 놓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난이도 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력 저하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 보통 그 상대평가 하게 되면 1등급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대부분 학생들은 틀리게 하고 몇몇 학생들만 맞게 해주는 문제. 예, 그런 문제를 내게 되는데 이제 절대평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학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난이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이상만 되면 다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다. 그럼요.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일종의 약간 자격고사의 성격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그 수능 또는 어떤 그 대입의 어떤 패러다임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거를 좀 운전면허 시험에 좀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운전면허 시험 80점만 넘으면 필기시험 다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일 때는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20명만 필기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빡세지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막 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막 98점, 97점 이거 가지고 막 되고 안 되고 이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왜 필기시험 다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80점만 넘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온다. 얘가 그래갖고 사고 빵빵 내갖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기야. 사고 내는 건 사실은 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그 빨간불 파란불도 잘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도대체 저게 어떤 그 신호인지도 모르고. 수능을 운전면허 시험에 비교한 건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 학력 저하를 오히려 나쁜 쌤 얘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학력 저하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솔직히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90점 넘을 쓰는 애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애들, 저 상위권 애들끼리만의 전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중하위권 애들은 사실 그 90점을 꿈꾸지도 못해. 그냥 밑에서 그냥 나는 안 낸다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나도 꿈꿔볼 수 있는 거야. 나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거야. 도전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이 적절한 비유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유 진짜 둘이서 짝짝꿍이 잘 맞네. 아이고. 그래서 의미가 진짜. 있겠다. 자, 진도 뺍시다. 진도 네. 뺍시다. 예.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가 요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평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예. 사실 그때 817 때 내신 성취평가제 이 말부터 어려워. 내신 성취평가제를 2019년부터 부분 도입.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다뤘었죠.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2022년부터 부분 도입해가지고 2025년에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대통령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그 절대평가 고교학점제를 이번 정권에서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거 되게 좀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좀 있는 발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대통령 공약이 2022년까지 이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부분 도입한다고 하면서 2025년도에 이제 전면 도입하겠다고 좀 했어요. 요걸 좀 정치적으로 보면 그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려면 또 이제 되면 2025년도 대입 또 전형이 또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2021년도에 논의가 시작돼야 돼요. 2025년도에 그 대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근데 또 2022 난리 나겠네. 그렇죠. 2021년도가 근데 그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이제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아예 그냥 2025년도 전면 도입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면 이제 요게 이제 내신 성취평가제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신 성취평가제는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C학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쉽게 표현하면 내신 절대평가를 말하는 거고 이미 이제 중학교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하고 있어요. 음. 내신 성적표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석차와 평균과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취평가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반쪽짜리죠. 구 현재로는. 시스템과 신 시스템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빨리 그 상대평가 요소를 없애고 절대평가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고교학점제가 잘 될 수 있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 발표 때 뭐라고 그랬냐면 2019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부분 도입한다. 이게 발표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2015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부분을 보면 공통 교과가 있고요.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신청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많이 몰려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여러 개 이제 몇 개 이제 더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 다 이게 절대평가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진로 선택 과목만 2019년도에 부분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른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그런 치열한 내신 경쟁 이거는 이제 해소하기가 어려워진 거에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이제 한다고 했으니 학생들이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쉬워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내가 내 친구랑 경쟁할 필요 없이 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막 이제 신청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수능하고 연결되면 수능 생각하면 굳이 진로 선택 과목 자기가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하지. 네. 내 같아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주로 일반 선택 과목만 어. 다 들으면 되는 거라서 별 이제 의미가 많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2022년도 부분 도입이라는 얘기가 어쨌든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 폭을 많이 이제 넓혀주겠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시간표를 좀 짜서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2025년 전면 도입에서는 그게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꽈락이라든가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꽈락이라고 하는 거. F학점, 대학처럼. 재수강. 예, 재수강. 재수강. 그죠. 그러니까 재수강 이런 제도들이 이제 그 완전히 풀 세트로 이제 들어오는 게 전면 도입의 의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25년 전면 도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뭘 하더라도 제대로 고교학점제 작동되지 않을 거고 결국 대통령의 그 고교학점제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울 거다. 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것도 역시 뭐 2019년, 2022년, 2025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갖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에 공약은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평가제가 거네요.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그 해, 그것과 함께 시행되는 이제 고교학점제,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그 완전 전면 도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2025년도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3년 지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 바뀌면 장담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저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까지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했거든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수업 코칭을 한다든지 뭐 거꾸로 수업을 한다든지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뭐 요즘에 또 대세가 되고 있는 뭐 토론 수업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혁신하기 위해서 그래도 혁신학교도 많이 생겨졌잖아요. 네. 이런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렇게 뭐 수능에 대한 비중이 바뀌고 또 경쟁이 또 되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교육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 공약도 거꾸로 교육도 거꾸로 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그 나쁜 쌤 거꾸로입니다. 와 그래 하는데 또 나 거꾸로입니다. 말투 갖고 자르. 거꾸로가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네. 공교육교사가 네. 참 이거 참 민망하네요. 네. 예, 하여튼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제 수능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사실 혁신학교가 가장 어려웠던 데가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중학교까지 혁신학교를 고등학교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나는 예.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대입이 거기에 맞게끔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혁신학교, 고등학교 이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좀 봤던 건데 결국은 이제 대입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라고 하는 공약도 사실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또 이제 혁신학교에서 되게 많이 시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예술, 체육교육 이런 걸 좀 문예체. 그것과 이제 교과를 좀 많이 융합하는 어떤 수업들을 많이 좀 시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좀 했었었는데 사실 이런 이제 고등학교가 이런 수능 체제 아래에서 다시 또 문화예술, 체육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실내에서 막 해버리고 또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또 생긴 거죠. 그러니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이 공약도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대통령 공약에 보면 이렇게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늘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학생들이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수능 과목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학생들은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고2 때는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맞춰주고 이렇게 따져보면 고2 때는 딱 한 과목 선택할 수 있어요. 고를 수 있는 폭이 한 개밖에 없다. 예, 폭이 한 개밖에 없어요. 고2 때는. 그리고 이제 고3 때 가서야 한 세 과목에서 네 과목 정도 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세 과목 네 과목도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수능 과목에 맞춰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변화들을 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물거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되고 있고 결국은 공약도 파기되고 있고 좀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정시 30%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 30%는 사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거의 30% 넘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수시 2월 된 인원들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현재도 지금 30%를 조금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선생님들이 좀 유지하면서 계속 가더라도 아직은 괜찮다. 예, 이제 그런 거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 인원도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잘못된 시그널을 학교가 이제 받아들이고 사실 좀 안타까운데 지금 교육과정 논의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좀 뭐랄까 좀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시 좀 수능 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좀 이렇게 교육과정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들이 곳곳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네, 그럴 필요 30%라는 없는 게 네. 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을 초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그 학교에서 수능 가지고 대학 갈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예. 아니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그렇게 변해주는 게 있어야지 학교 보낼 맛이 날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8.17 대입 개편안이 그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발표해놓고 나니까 학부모 학생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학교에다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요구하게 되는 거고 학교는 거기에 안 맞춰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별거 30%가 별거 뭐 있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8.17 그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 파기된 거 아닌가 하는 계속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불씨 꺼져가는 그 대입 개편의 불씨를 좀 살려야 될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의 교육 공약도 좀 다시 세우고. 그렇죠. 네. 그런 뭐 대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좀 이번 발표 이후에 이제 현 정부 내에서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데 중요한 건 이 교육 개혁의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과 싸워서 교육 개혁을 진행하는 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댓글 결국 보십시오, 댓글. 안 됩니다. 일단 분명한 건 다수의 시민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문제 있다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우리 교사로서는 되게 아픈 부분인데 불신.
교사들의 평가, 기록, 여기에 대한 그 불신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완전 너무 깊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네, 깊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 그 정책위원회에서 좀 고민하면서 교육개혁을 시민들의 그 목소리로부터 다시 좀 이렇게 그 목소리를 갖다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개혁을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혁신학교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지금 진보교육감 13명씩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분명히 시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었는데 지금은 지금 또 그중에 또 많은 시민들이 좀 돌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뭘 놓쳤냐, 이제 이걸 좀 잘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요게 갖고 있는 그런 불공정한 부분들을 먼저 좀 개선하는 논의를 다시 좀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비교과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서 이렇게 소위 그 부모들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좀 없애자. 그러려면 비교과 영역을 좀 진짜 대폭 줄이자.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할 때 이제 그 학생부 기록 개선안도 나오긴 했는데 그거 불충분하다 이거거든요. 이건 다수 시민들도 다 이거 그거 갖고 무슨 되냐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그러면 대폭 더 줄이자. 지금 뭐 수상 기록이라던가 또 자율활동이라던가 또 뭐 봉사활동 또 독서활동 이런 거 그 독서활동 학교에서만 한 거 기록하면 되지 학교 바깥에서 한 거 굳이 기록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면 학교에서 한 것만 기록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그런 거 다 빼자. 이제 이런 논의 더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내신 경쟁 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다수 시민들이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수능 상대평가가 낫지 내신 상대평가 더 고통스럽다. 이게 저희들도 말했던 거고 또 다수 시민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좋다 그러면 수능 상대평가 지금 됐으니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신 절대평가 빨리 하자. 이런 얘기부터 같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이제 교사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교사들이 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문항의 수준이 낮다라던가 또 뭐 부풀리기 기록을 한다거나 또 셀프 기재 네가 써와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또 게다가 지금 결정타로 지금 그 어디 여고에서 그 시험지 유출 의혹이죠. 의혹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교사가 부풀리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 마음 또 소위 그 학생부 가지고 갑질하지 않겠다. 대신에 학생들은 청탁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거 갖고 와서 이거 기록해 주세요. 갖고 오지 마라 이거죠. 대신에 우리도 그거 가지고 뭐 이거 하면 학생부 써줄게. 또는 뭐 이렇게 안 하면 너 안 써준다. 이런 거 이렇게 좀 위협하고. 이런 말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거 솔직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있어왔던 일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대신에 학부모들도 뭐 이거 하면 학생부 써줘요? 또는 나 이거 했는데 이거 학생부 올려주세요. 이거 청탁일 수 있다. 그러니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교육 김영란법 만들자. 청탁금지법. 이런 학생부 청탁금지법. 그렇죠. 네. 학생부 청탁금지법. 이제 이런 논의들도 좀 이렇게 해보면서 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교사의 그 평가에 대한 일종의 외부 검증 기구를 좀 시도교육청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건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사의 어떤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사가 하고 있는 그 평가에 대한 지금 신뢰도가 거의 좀 최바닥인 거거든요. 바닥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들 학교에서 이루어진 그 평가와 기록을 가지고 그것이 대입으로 연결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게 상당수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이건 반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거
뭐 확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논의를 해보자라는 고민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들 중에 평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교수니 뭐 바깥에 무슨 뭐 전문가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교사들이 가급적이면 사실은 자율적으로 그런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거 교사 연구단체나 교사 노조에서 이런 걸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교사들 스스로 사실은 이런 그 타당성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하고 있는 평가가 적절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건데,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아니,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사실 우리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대통령 공약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네네. 공약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 그 공약 얘기하다가 말고, 음, 뭐 음. 교사가 잘해야 된다는 이 말로 네네. 귀결이 되니까, 네. 아니 뭐 대통령이 잘못해놓은 거 우리가 뭐 교사들이 그냥 뭐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뭐 김영익 쌤은 뭐 대통령 편인지 교사 편인지 내가 진짜 좀 헷갈려. 그러니까 저도 참 되게 그 속상한 일인데요. 쉽게 가면 지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뭔가 이 국면에서 교육개혁의 어떤 방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갈 수 있을 건가 했을 때 좀 답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포기할 건가? 그냥 손 놓고 있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교사로서 이 시대 우리 사회 이 아이들이 어쨌든 뭐 지금은 또 어렵더라도 언제까지 이런 교육을 또 애들한테 계속 시켜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정치인들이나 교육부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으면 다시 현장에서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과 어떻게 다시 또 이 대화의 길을 소통의 길을 찾아갈 거냐. 그러면서도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역할과 또 우리의 자리들을 또 만들어 갈 거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교사 단체로서 교사들이 뭐 할 건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별로다. 에이, 괜히 불렀다. 괜히 불렀다. 저도 솔직히 좀 별로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걸 시작하면서 다시 또 그 정부에게 또 이 정치권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의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신 절대평가니 또 수능 절대평가니 또는 어떤 뭐 새로운 어떤 평가니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걸 요구할 수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죠.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들으면서 진짜 이걸 불씨를 다시 살린다는 게 쉽지 않고 교사도 설득해야 되고 시민도 같이 설득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손 놓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예, 저희가 지난 그 방송에서 정책 숙려제를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대입 공론화 과정도 그렇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교육 공약을 지키지 않는 어떤 방편으로 이 공론화 과정을 사용한다는 뉘앙스가 좀 있었지 것 않습니까?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최근에 윤회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진통 끝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윤회 장관이 또는 새로운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4일에 예. 윤회 장관이 취임하고 이제 이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유치원 영어 방과후를 그 놀이 중심으로 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겠다. 라고 거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 하반기 정책 숙려제로 해결하겠다고 한 주제였거든요. 근데 숙려하겠다고 했었죠. 예, 근데 숙려제를 취소하고 이제 바로 결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 교육단체들이 정책 숙려제를 이렇게 거부해버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좀 정책 숙려제 이런 그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뭐 한 건 더 있잖아요. 학교 폭력 그건 어째 됩니까? 그거는 뭐 정책 숙려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학교 폭력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직 입장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정책 숙려제를 좀 더 발전시켜 보겠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좀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 라고 한 건데 아직 다른 방식이 뭔지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난번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좀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사실상 뭐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가 끝나고 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사실 수그러들면 성공했다고 보는 건데 공론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논란이 이제 수그러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뭐 공론화를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네, 아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지난 긴급 편성 이후에 네. 오래간만에 정책 방송으로 해서 대통령 교육공약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좀 긴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교육공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결론 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우리 조은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교육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이해를 돕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 요게 우리 방송을 하는 취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이 진짜 의미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듣는 이 많은 수천 명의 선생님들께서 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약간 비아냥거리는 논조로 말씀하셨던 우리 나쁜 쌤. 네, 확실히 고등학교 선생님이라 굉장히 이게 화가 와닿나 봐. 그쵸? 어떠셨어요? 아니 솔직히 나는 김영익 쌤한테 안 모셨으면 좋겠어. 아니 말하는 게 진짜 선생이 잘해야 된다는 일말로 몇 번째야 이거 진짜.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수업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책 보면서 연구하고 거기다가 방과후 외에도 이제 남아가지고 연구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락하니까 이거는 너무 진짜 우리 쌤을 진짜 막대하는 것 같아. 아니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 쌤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싫어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계속 까고 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서글픕니다. 하지만 진짜 남은 이 기간이라도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지역교육 살려야 됩니다. 지역교육 얘기는 또. 지역교육만 잘 살리면 이거 한 방에 오케이입니다. 한 방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 방송 듣고 계시죠? 당연히 듣죠. 당연히 듣죠. 지역교육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저는 정책방송 때 나쁜쌤 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직업교육 얘기만 하니까. 아이고, 참나, 이거.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영시쌤, 이런 갖은, 비난과 오해를 받아가시면서 지금 저희 방송에 꾸준히 출연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 방송 좀 어떠셨습니까? 좀 아쉬움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많이 아쉽고요. 근데 좀 선생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교육 개혁을 얘기하면 정부랑 싸웠거든요. 맞아요. 권력과 싸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 가장 큰 이게 좀 촛불 혁명이 어떤 그런 영향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은 어쨌든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민들과 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정부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좀 교육을 좀 제대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안 하고 싶은 건지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의 그게 좀 아무튼 그게 뭐 댓글로 몰려있던 어쨌든 간에 그 여론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겨내는 게 맞다고도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민들하고 그냥 딱 맞닥뜨려 버린 지금 상황이 좀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지금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좀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말씀들 좀 드렸던 거고. 일단 제가 너무 심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과거와는 좀 다른 형국의 좀 싸움을 좀 하고 있다. 이거 좀 선생님들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긴급편성 방송에 이어서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 선생님 모시고 정책방송으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교육부 장관도 교체되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잘 지키겠다고 내세웠지만 사실상 그 흐름은 걱정스럽게도 공약의 폐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유은혜 장관이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우리가 함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지킴이를 하겠다. 우리 쌤쌤쌤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저희는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방송이 학교를 살리고 또 학생들을 살리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방송을 선생님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또 학부모님이 들으신다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저희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가 서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방송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쌤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쌤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